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내 자녀의 염증성 장질환 발병 위험과 예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의 제목은 예방법이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의 대부분은 예방뿐만 아니라 이미 발병한 환자의 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염증성 장질환으로 처음 진단받게 되면 여러 가지 자주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병은 유전병인가요? 내 자녀가 이 병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왜 이 병에 걸리게 되나요? 등의 질문도 자주 하는 질문이죠.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질문들의 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전병과 유전적 소인이 있는 병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병은 특정 유전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병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가 아주 높은 확률로 결정돼 버리는 병을 말합니다. 생활 습관이나 환경의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크지 않습니다. 유전병의 예를 들어보면 비교적 잘 알려진 혈우병이나 다운 증후군 등이 있고요. 생소한 병이지만 삼성가의 병이라고 알려진 샤르코마리-투스병도 유전병입니다. 반면에 유전적 소인이 있는 병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이 되지만 생활 습관이나 환경도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병입니다. 염증성 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모두 유전적 소인이 있는 병이죠. 염증성 장질환의 경우 지금까지 200개가 넘는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걸릴 위험이 다소 높아질 뿐이죠.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전병과는 달리 생활 습관이나 환경이 발병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조절하면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흔히 염증성 장질환을 가족성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유전적 소인도 공유하고 환경적 요인도 공유하기 때문에 가족 내 여러 명의 환자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내가 환자일 때 내 자녀도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요? 세 가지 방법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의 가족력 빈도입니다. 내가 환자일 때 내 부모, 형제, 자녀 중에 또 다른 환자가 있으면 가족력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가족력의 빈도가 3 내지 4% 정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100명의 환자가 있다면 그 중에 3명 또는 4명은 가족 중에 또 다른 환자가 있다는 뜻이죠. 서울 아산병원 연구에서는 6 내지 7%로 더 높게 보고되었지만 가족력이 있는 환자가 서울 아산병원에 더 많이 몰리기 때문이죠. 또한 덴마크 연구에서는 가족력의 빈도가 9 내지 12%로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높게 보고되었지만 덴마크는 이 병이 훨씬 더 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의 상대적 발병 위험도입니다. 내가 환자일 때 내 자녀가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일반인보다 7배 내지 9배 높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느끼겠지만 B형 간염 복균자는 간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내지 20배 높고 담배를 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15배 내지 30배 높아지는 것에 비하면 7배 내지 9배는 아주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내 자녀의 평생 발병 확률입니다. 내가 환자일 때 내 자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확률은 제가 약 20년 전에 분석하였을 때는 1.4%였습니다. 서양에서 보고된 5 내지 9%보다는 상당히 낮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암에 걸릴 확률이 약 40%에 가까운 것을 고려하면 1.4%는 크게 걱정할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낮추도록 노력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왜 염증성 장질환에 걸리게 될까요? 아쉽지만 아직 원인은 잘 모릅니다. 다만 유전적 소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병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균형이 깨지는 것도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기전을 설명할 때 이와 같이 동그라미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난 모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장내 미생물과 면역 반응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 사이에는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장내 미생물은 면역 체계가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반대로 면역 체계는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장내 미생물에 교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균형이 깨지면 그로 인해 면역 조절 장애가 생기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예방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가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친구들이 어울려서 흙장난도 하고 있고 반려견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집안에 혼자 있고 혹시라도 세균이 침범할까 봐 마스크와 손 소독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 중에 어느 쪽이 더 위생적일까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당연히 오른쪽이 더 위생적이죠. 그런데 다양한 미생물에 노출되어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지고 면역 체계가 균형 있게 발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깨끗한 환경이 오히려 면역 발달에 해롭다는 것이 위생 가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지식들을 바탕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5가지 분야, 즉 출생 전후 노출, 생활 환경, 생활 습관, 약물, 식이 습관으로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생 전후 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중에 또는 출생 초기에 항생제 또는 흡연에 노출되면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를 임신 3기에 사용하거나 반복하여 사용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져서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급성 장염의 경우도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리므로 역시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모유 수유는 출생 직후 생애 초기에 장내 미생물의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따라서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모유 수유 기간도 중요한데 3개월만 지속해도
발병 위험이 낮아지지만 1년 지속하면 더 낮아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1년 동안 모유 수유만 해서는 안 되고 이유식은 너무 늦지 않게 생후 4개월 내지 6개월에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엄마와 아기 사이의 피부 접촉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생활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깨끗한 환경은 오히려 해롭다는 위생 가설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형제가 많은 대가족이거나 침대를 공유하는 경우에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반려동물 또는 가축과 접촉하는 것도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적당한 위생 관리는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오염에 노출되어 있는 도시에 살면 발병 위험이 높고, 반면에 녹지 공간이 많은 농촌에 살면 발병 위험이 낮습니다. 오염의 종류에는 대기 오염, 중금속, 농약, 미세 플라스틱, 과불화 화합물 등의 환경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과불화 화합물은 생소한 용어죠. 과불화 화합물은 물이 스며들지 않고 기름에도 강하기 때문에 프라이팬의 코팅, 종이컵, 배달 음식 포장지의 방수 코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화합물입니다. 따라서 배달 음식 포장지에 뜨거운 음식을 오래 놓아두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한편 위도가 높고 자외선이 적은 지역에 살면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북유럽이나 캐나다는 이 병이 가장 흔한 지역입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 가장 강조할 것은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이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실내 생활만 하는 건 좋지 않겠죠. 수면 부족은 궤양성 대장염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과다 수면도 좋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7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비만은 크론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마른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죠. 흡연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입니다. 항생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PPI라고 불리는 위산분비 억제제, 경구 피임약 등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트린다든지 장 점막의 투과성을 높인다든지 그 밖에 여러 기전으로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약제의 사용을 완전히 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당연히 사용해야겠죠. 다만 필요성을 잘 따져보고 꼭 필요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에 프로바이오틱스는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감소시키느냐? 아직까지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습관입니다. 아마도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음식이죠. 제 뒤에 영양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짧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발병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음식은 서구식 식단, 포화지방, 적색육, 정제설탕, 인공감미료, 유화제, 초가공식품,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등입니다. 반면에 발병 위험도를 감소시키는 음식은 지중해식 식단, 생선, 식이섬유, 과일, 채소, 견과류, 씨앗류, 비타민 D, 차 등입니다. 차는 녹차에 대해서만 연구 결과가 있고 그나마 아시아 연구밖에는 없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염증성 장질환의 예방 방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건강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다면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성 장질환의 발병 위험이 얼마나 낮아질까요? 2023년도 영국 연구에서는 5가지 건강 생활 항목을 선정해서 이 중 4가지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을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 2가지 이하로 실천하는 사람을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 5가지 항목을 보면 비흡연, 정상 체중, 적절한 수면 시간, 건강 식이, 규칙적인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약 50만 명을 대상으로 유전자를 분석하고 생활 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전적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분류하였고,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과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관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궤양성 대장암과 크론병 환자가 발생하였는데, 어떤 집단에서 발병 위험이 더 높았는지를 분석하였더니 유전적 고위험군은 유전적 저위험군보다 발병 위험이 약 2배였고, 나쁜 생활습관군은 건강 생활습관군보다 발병 위험이 약 2배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으로 고위험군이면서 나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은 발병 위험이 약 4배 내지 5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적으로 고위험군이면서 건강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과 유전적으로 저위험군이지만 나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발병 위험이 높았을까요?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연구와는 별도로 2023년 미국 연구에서도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보다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으로 고위험군이라도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지면 발병 위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염증성 장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지만 유전병은 아닙니다. 둘째, 건강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 확률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